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스인 한국사의 박홍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동학농민운동에 이어서 갑5 개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연도가 몇 년이라고 했죠? 그렇지, 1894년 1차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하고 흥선대원군과 제1차 김홍진 내각을 열어서 1차 가보개혁을 시작하니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럼 따라오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가보개혁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중간에 청나라가 민비의 요청으로 1894년 5월 5일 아산만에 상륙하는데 이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도 다음 날에 도착하죠. 근데 일본이 민비와 고종의 철수 요청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니 하자마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가보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바로 교과서 114쪽의 내용인데, 자, 여기 봐봐. 궁극기모처 보이죠? 이 궁극기모처 사진입니다. 이게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 이 궁극기모처는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설치된 자주적인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가보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가보개혁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국외 상황으로서는 바로 이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894년이라 하면은 어떤 운동도 일어났던 거예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동학농민운동이 전주성까지 점령했을 때 민비가 청나라에 원명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사만에 도착하고 일본도 연이의 다음 날에 인천에 도착하니, 인천에 왔다는 것은 일본이 노골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고 조선을 점령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바람대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당연히 이때는 누가 승리했죠? 그렇지,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자마자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락했다 했죠? 그래서 일본한테는, 청나라가 일본한테 무슨 반도? 그렇지, 랴오뚱 반도를 할양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대만인, 그렇지, 타이완을 할양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자기 친구인 프랑스, 독일, 러도프 사슴코는을 불러서 간섭을 하니, 이게 무슨 간섭? 삼국 간섭을 통해 결국에는 요동반을 반환받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국외 상황인데 한번 볼까요? 자, 1차 가보개혁을 봅시다. 1차 가보개혁. 자, 1차 가보개혁의 배경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합니다. 자, 누구? 김홍집. 김홍집이라 하면은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에 임명되죠. 자, 이때 김홍집이랑 같이 플레이를 하는 가보개혁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흥선대원군이죠. 왜 흥선대원군이냐? 여러분, 민비는 친청이에요, 친청. 이 민비가 계속 친청 정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민비가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흥선대원을 같이 불러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겁니다. 민비는 큰일 났어. 안 그래도 일본 싫어 죽겠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이 정치하니까 이 민비는 지금 거의 낙동강 오리라 신세예요. 이거 거의 아무것도 못해. 쳐다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전주 화약 후에 조선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고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한 상태에서 1차 김홍진 내각이 진행되는데, 자, 이때 아까 사진에서 봤죠. 어떤 기관이 설치된다고? 그렇지,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고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점, 일본은 당시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 우리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자주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을 따로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정치적 측면에는 뭐를 신설하냐면 바로 국내부를 신설합니다. 이 국내부가 뭐냐면 1894년 이때 가보개혁 때 신설되어서 1910년까지 유지되었던 기구로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는 게 바로 국내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실 사무와 정부의 사무를 분리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의정부 밑에 6조가 있었죠. 이 6조의 명칭을 어떻게 바꾸냐면 바로 팔아문으로 개편시킵니다. 팔아문. 교과서 114쪽을 보면 알겠지만 이 팔아문이 뭐냐면 여기 내무, 외무, 탁지, 법무, 학무, 공무, 공무, 농상을 담당하는 8개의 기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킵니다. 자, 이때 탁지아문이 뭐냐면 바로 호조예요. 호조.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죠. 호조. 이 호조가 탁지아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킨답니다.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6조를 팔아문으로 개편됐잖아. 그러면 6조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게 호조래. 호조. 그 호조가 어떻게 바뀐다? 탁지아문으로 바뀌어서 재정을 일원하는 거야. 왜? 여기서 재정 일원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아주 빠르게 재정을 관리하려고. 자, 그 다음에 화폐 제도를 은본위 화폐 제도를 확립합니다. 은본위 화폐 제도는 뭐냐면 당시의 은이 화폐의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뭐야? 지금은 근이 화폐의 기준이지. 금이. 자, 그 다음에 세금을 전부 다 이제 돈으로 내게 합니다. 바로 조세의 금납화죠. 이제는 세금을 돈으로 내게 하는 금납화가 되고, 자,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하던 우리 몽고풍이었던 조혼을 금지시키고, 과부는 뭐냐? 일찍 남편을 여인을 제가 허용은. 왜? 조선시대에서는 성리학 질서 때문에 과부들이 정들을 지켜야 돼서 제가 허용되지 않았어. 불법이었어. 그 다음에 각종 고문과 연좌제. 연좌제가 뭐냐면 만약 옆에 친구가 잘못하면 그 옆에 친구도 같이 연좌제로 처벌받아요. 이게 악법이라 해서 폐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 이런 것들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과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특히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동학농민운동 폐정개혁안의 의의죠. 자, 여기까지가 1차 가보 개혁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문서에 국문 또는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기기 직전이야. 이기기 직전이어서 이제 한숨을 돌렸을 때 조선을 딱 보고 있으니까 자기랑 의도된 대로 다르게 뜻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제 2차 기몽집 내가 합니다. 야, 흥성대군, 너 내가 개혁하라고 했다니까 너희 멋대로 하고 있네. 야, 니 꺼져. 그래서 기몽집과 이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박영효를 데리고 옵니다. 일본에 가 있었어. 그러니까 박영효가 목에 기부스하고 따졌었거든. 하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서 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박영효 급진기아파죠. 민비가 급진기아파가 이 갑신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도망쳤다가 지금 목에 깁스하면서 당당하게 정부의 정치, 중앙정치하기 위해 오는 거야. 민비 허파 뒤집어지지. 이건 어쩌겠습니까? 일본이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박영효가 2차 김홍진 내각, 특히 이때는 박영효가 계획을 주도합니다. 왜? 일본 애들이 직접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고요. 2차 때부터. 왜? 청일전쟁에서 이제 한숨을 돌렸으니까. 그 다음에 1차 가보 개혁 때 설치했던 군국기무처 어떻게 한다? 폐지시킨다. 그런 다음 정말 중요한 거 2차 가보 개혁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었던 홍범 14조를 고종이 반포합니다. 이 홍범 14조는 박용효가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박용효가 만든 홍범 14조의 내용을 봐야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홍범 14조 내용이에요.
1조부터 14조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어떤 거랑 비슷해요. 그렇지, 눈치 빠른 애는 있어. 갑신정변 14개조 정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박영효가 급진개혁파잖아. 갑신정변 때 이걸 했잖아. 실패했던 꿈을 다시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로 인해서 펼치고 싶은 거야. 특히 여러분 여기 제11조를 보여. 11조 보면 널리 자질이 있는, 조금 굴방을 할게.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회를 익히도록 한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11조 때문에 고종이 뭐를 반포하게 되냐면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뭐를 반포한다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돼요. 뭐 때문에? 11조 때문에. 자, 돌아와서 이 교육 입국 조서는 뭐냐면, 자, 미리 적을게요. 밑에 홍범 14조의 11조 때문에 반포하는 게 바로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 했죠. 자, 뭐다? 이제부터 우리 조선도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겠다. 특히 한성 사범학교. 사범학교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육 입국 조서. 이건 홍범 14조에 홍범 14조 중에서 몇 번째 항 때문에 11조 항으로 인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왜? 홍범 14가 우리나라 최초 형법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자, 이 홍범 14조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의정부를 이제 어떻게 개편하냐면 내각 체제로 개편합니다. 이 이후에는 의정부를 말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아까 말했죠. 아까 1차 가보개혁 때 6조를 뭐로 바꾼다? 8아문. 근데 2차 가보개혁 때는 8아문을 어떻게 7부로 개편합니다. 헷갈리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봐야지. 우리는 아픈 역사인데. 그 다음에 조선 8도를 어떻게 23개의 부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일본이 관리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개편합니다. 그 다음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시킵니다. 왜? 지방간이 가지고 있던 사법권과 구속권을 배치시켜서 이 재판소에서 담당하게 하는 거거든. 알겠죠? 이게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한 일본이 청나라에게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하려 만든다 했죠. 근데 이때 러시아가 끌어들인 독일, 프랑스, 로도프의 상급 관습 때문에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받는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비가 봤을 때 할만한 거야. 왜? 러시아가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시 친했던 러시아의 공사관 베베르와 함께 몰래 밀항을 맺고 민비가 친러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당시 친일 성향이었던 박영효를 실각시킵니다. 그래서 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해요. 3차 때는 누구와 연합해서 러시아와 친러 정책의 3차 개혁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러시아가 막 저령도 조차를 요구하고 막 각종 이권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던 일본이 아니죠. 일본이 보니까 괘씸한 거야. 민비가 뭐고 얘 보소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민비 이 여자가 없어져야 한다. 암호명 여우사냥이라고 해서 뭘 일으킵니까? 그렇지, 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친러 정책 때문에.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그리고 나서 바로 4차 김홍집 내각 수립하니 이거는 가보 개혁 중에서 가장 친일인 일본의 색깔이 강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1894년이 아니라 1895년이기 때문에 이때가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3차 가보 개혁 또는 을미 가보 개혁, 을미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보는 1894년이고
자, 그렇다면 이 을미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연호,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 여러분, 신체 발모지수. 우리나라는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조상한테,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몸을 훼손시키는 일을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특히 우리 조선인들 상투 트는 거 보세요. 이 미국 선교사들이 말하기를 조선인들이 굉장히 더럽대. 머리를 안 감아. 머리를 안 잘라.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거든. 그 머리를 고종을 대표로 해서 단발령을 해서 자르게 됩니다. 야, 난리가 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조선에서도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태양력이 뭐냐면 그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거든요. 이게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이집트에 보면은 우리가 나일강이라고 있는데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니까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 동쪽 하늘의 일정한 위치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난 사실을 알아내거든. 이집트인들이. 그때 태양력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1년을 365일로 하고 이것을 30일로 이루어진 12달과 연말에 5일 더하는 식으로 달력을 만들었거든. 그게 태양력인 거예요. 그 태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두법도 실시하고요. 이 종두법이 뭐냐면 당시 조선에서는 천연두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근데 천연두 그러면 사람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그 천연두인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종두법을 실시합니다. 예방접종. 뭐 감기가 걸리면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그 다음에 소학교를 설립하고요. 우편사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3차 가보개혁이자 을미개혁이에요. 이후에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을미개혁 때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 때문에 이거에 반대해서 유인석과 그다음에 여러 명의 양반 유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을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을미의병이랑 그다음에 1896년에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단되게 되고 김홍직 내각이 종료된다. 자, 아간 파천이 뭐냐?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도망친 사건. 누가? 고종이. 얘들아 생각해봐. 자신의 아내가 죽는 것을 바로 옆집에서 들렸어. 고종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짜증나고 슬프고 공포스럽겠노.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여기선 제정신이 아니다 해갖고 바로 다음 년 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에요. 이것 때문에 을미개혁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의의를 한번 봅시다. 자, 의의는 갑신쟁변의 14개조 개혁정강과 동학농민운동 때 폐정개혁안의 12개조에서 개혁된 요구가 일부 반영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체 철폐 같은 것들. 한계는 뭐냐? 바로 일본의 강요에서 추진됐고 특히 또 민중의 지도 확보에 실패했어. 왜? 토지 균분 분작이 없거든. 폐정개혁안만 있던 토지 평균 분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상공업진흥과 국방력 강화. 얘들아, 왜 국방력 강화가 없는지 알아? 일본은 우리나라 강해지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를 철저히 막아요. 이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보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한번 배워봤어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개혁 내용 만만치 않습니다. 1차부터 을미개혁까지. 하지만 여러분은 선생님의 제자고 그 다음에 순심고 학생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아디오스.